883번째 책 소개입니다. 책에서 일부 내용을 발췌하여 소개드립니다. 책 제목, 쇼펜하우어 인생수업, 한 번뿐인 삶 이렇게 살아라. 저자, 쇼펜하우어, 출판일, 2024년 2월 20일. 상상빌더 한 줄 요약. 쇼펜하우어 철학을 알자. 책 소개. 독자들에게 쇼펜하우어의 철학을 쉽게 접근하고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며 그의 철학적인 사고를 배경으로 한 다양한 주제들을 현대적으로 다룬 책입니다. 이를 통해 독자들은 자신의 삶과 인생의 의미에 대해 깊이 생각하고 쇼펜하우어의 철학을 통해 새로운 관점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저자 소개. 저자 쇼펜하우어, 철학자. 독일의 철학자이자 사상가. 1788년 2월 22일 유럽의 항구 도시인 단치에서 부유한 상인의 아들로 태어났다. 실존 철학은 물론 프로이트와 융의 심리학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19세기 서양 철학계의 상징적인 인물이다. 흔히 염세주의자로 알려졌지만 인간 삶의 비극적 면면을 탐구한 사상가이며 그의 철학은 근대 철학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1809년 독일 괴팅겐 대학에 입학하여 자연과학과 철학을 전공하다가 1811년 베를린 대학으로 옮긴 쇼펜하우어는 1813년 여름 루돌슈타트에서 박사학위 논문을 완성하여 예나 대학에서 철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쇼펜하우어의 사상은 독창적이었으며 니체를 거쳐 생애 철학, 실존 철학, 인간학 등에 영향을 미쳤다. 아버지는 유복한 사업가로 아들에게 자기 사업을 물려주려 했으나 쇼펜하우어는 상속한 유산을 생활 수단으로 삼아 평생 철학과 저술 활동에 전념했다. 어린 시절부터 영국, 프랑스 등 유럽 여러 나라를 여행했던 일이 그의 세계관 및 예술관에 영향을 주었다. 말년에는 집필한 책들을 마무리하는 일로 시간을 보냈으며 1860년 9월 21일 72세의 나이로 프랑크푸르트에서 생을 마감했다. 주요 저서로는 의지의 자유에 대하여, 독일 철학에 있어서의 우상 파괴,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 소품과 부록, 자연에서의 의지에 관하여 등이 있다. 책에서 얻은 내용. 들어가며 우리가 살아가면서 마주치는 수많은 질문과 문제에는 명확한 답이 없을 때가 많습니다. 그런 순간 필요한 것이 철학이 아닐까 합니다. 깊은 사유와 성찰의 도구가 되어주기 때문입니다. 철학을 읽는다는 것은 단순히 지식을 습득하는 행위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삶의 본질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고 우리 자신과 나를 둘러싼 세계를 바라보는 방식 자체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점점 더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문제의 깊이가 깊어지고 있습니다. 영화에서 보던 일들이 현실에서 쉽게 일어납니다. 그뿐만 아니라 세상이 변하는 속도 역시 조금만 신경 쓰지 않으면 바로 도태될 만큼 빨라졌습니다. 많은 사람이 철학책을 찾는 이유도 이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는 누구인지, 우리의 삶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근본적인 질문들을 그 어느 때보다 자주 마주하고 있습니다. 결국 철학을 읽는다는 것은 우리의 삶을 보다 깊이 이해하겠다는 뜻입니다. 수많은 철학자가 있고 철학자마다 조금씩 다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아르투어 쇼펜하우어의 말을 엮기로 한 것은 몇 가지 매력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 욕망과 고통에 대한 깊은 통찰을 했습니다. 그의 철학의 중심에는 의지가 있습니다. 모든 존재의 본질적인 힘을 의지로 보았습니다. 쇼펜하우어의 철학은 염세적인 면이 있지만 단순히 염세적인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해탈과 내적 평화를 추구하고 욕망을 억제하고 자아를 초월하는 것을 담습니다. 이러한 쇼펜하우어의 생각은 많은 사람의 삶과 세계에 대해 더 깊이 고민하게 만들고 실존적 질문과 삶의 의미를 재조명하는 통찰력이 되어줍니다. 쇼펜하우어의 대표 저서인 소품과 부록,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 등 다양한 아포리즘과 에세이를 엮었습니다. 때로는 현대 시대에 맞게 재해석한 글도 있습니다. 쇼펜하우어의 철학을 통해 많은 사람이 자신의 문제를 다루고 내면의 평화를 찾는 데 도움을 얻기를 바랍니다. 삶이 괴로울 땐 일단 쉬어라. 아르투어 쇼펜하우어. 내가 더없이 미워질 때 많은 사람이 하루를 마무리하며 또는 어떤 하나의 커다란 프로젝트를 끝내며 반성하는 시간을 갖곤 한다. 그러면서 반성의 시간을 굳이 갖고 있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너는 반성하는 시간을 억지로라도 만들 필요가 있어라고, 마치 반성을 어떤 이롭고 효과가 좋은 태도인 것처럼 설파하기까지 한다. 반성은 억지로라도 시간을 만들어서 해야 할 만큼 필수적인 일일까? 반성하고 있다는 것, 지난 시간을 되돌아보며 고개를 가로젓고 있다는 것은 다르게 말하면 스스로를 한심한 사람으로 여기고 있다는 뜻, 동시에 남을 미워하고 있다는 뜻이 되기도 할 것이다. 사실 반성은 스스로를 혐오하는 행위에 지나지 않는다.
스스로가 한심하게 여겨질 때 사람들은 이전에 뭔가 잘못한 일이 없었는지를 찾으려고 애쓴다. 그러다 나름대로 잘못이라고 생각하는 것 하나를 찾으면 그것만을 파고들며 무턱대고 자신을 추궁하기만 한다. 하지만 그런 행위에는 지금의 내 기분이나 컨디션을 나아지게 만드는 효과도 미래의 내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거라는 약속도 없다. 사람은 쉽게 바뀌지 않는 존재이기 때문에 언젠가 어떤 형식으로든 비슷한 실수를 거듭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 당신이 매일 밤 따로 시간을 마련하여 반성을 하는 데에는 과연 어떤 대단한 의미가 있는 것일까? 그럴 바에야 생각을 멈추고 일찍 침대에 몸을 누이는 편이 훨씬 낫다. 마음이 지난 시간을 되돌아보고 있다는 것은 어쩌면 심신에 충분한 휴식이 필요하다는 신호일 수도 있다. 지난 시간이 후회된다면 쉬어라. 쉬는 게 최선이다. 괴롭다면 평소보다 더 깊게 쉬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다. 그리고 아침 일찍 눈이 떠진다면 그때 새로운 시작을 결심하고 다시 앞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된다. 사실 사람은 자기 외에는 그 어느 것에도 관심이 없다. 아르투어 쇼펜하우어. 내가 가장 존엄하다는 착각. 대부분 사람은 매우 주관적이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자기 자신 외에는 그 어느 것에도 관심이 없다.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만 어쩔 수 없는 사실이다. 그렇기에 사람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든 즉시 자신과 연관지어 생각하기 시작한다. 그 이야기가 자신의 경험과 닮아 있거나 마침 자신 역시 생각하고 있는 것이라면 곧바로 눈을 반짝이며 그와의 대화에 집중하기 시작한다. 하물며 대화의 소재가 개인적인 것과 아무리 먼 이야기일지라도 자신과 아주 조금이라도 관계가 있다고 생각되면 그의 관심을 빼앗겨 판단력이 흐려질 정도로 빠져들기 시작한다. 반면에 그 이야기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고 가치 있는 이야기라고 하더라도 자신의 흥미를 끌지 못하거나 허영심에 맞지 않으면 이유도 묻지 않고 그것을 무시하거나 인정하려 들지 않는다. 그러므로 그들은 세상에 너무도 많은 이야깃거리 앞에서 쉽게 주의가 산만해지고, 쉽게 상처받고, 쉽게 화를 내고, 쉽게 모욕감을 느끼고, 쉽게 감정이 상한다. 그런 사람들이 열광하는 것이 바로 별자리, 타로, 점성술과 같은 미신들이다. 모든 것을 자신의 일과 관련 짓고 어떤 생각이든 곧바로 자신과 관련해 생각하는 가련한 인간의 주관성을 입증해주는 대표적인 것들 말이다. 그들은 위대한 천체의 운행을 보잘것없는 인간 개인과 연관짓고 하늘의 혜성을 지상의 분쟁이나 천박한 일과 관련짓곤 한다. 그들에게 한번 묻고 싶다. 정말로 별의 움직임이나 몇백, 몇천 년에 이르는 시간의 주기가 자신의 운명과 관련이 있다고 믿는가? 이 광활한 우주에서 그만큼이나 스스로가 가치 있고 거대한 영향력을 지녔다고 생각하는가? 그에 준할 정도로 위대한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선 최우선으로 내가 세상에서 가장 존엄하다는 생각부터 버려야 한다. 위대한 사람들은 사소한 일 앞에서 쉽게 주의가 산만해지지도 않고, 쉽게 상처받지도 않으며, 쉽게 화를 내지도, 쉽게 모욕감을 느끼지도, 쉽게 감정이 상하지도 않는다. 그저 모든 말과 행동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뿐이다. 좋지 않은 소식, 좋은 소식 모두를 확대 해석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며 나도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보통의 존재에 불과하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위대한 삶을 만들어가는 시작점은 바로 그러한 보통으로서의 자신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일 것이다. 다른 사람의 모든 것을 그대로 받아들여선 안 된다. 아르투어 쇼펜하우어. 성공이라는 이름의 함정. 요즘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성공 신화의 중독에 가까울 정도로 심취해 있다. 밑바닥에서부터 시작해서 수천억의 자산가가 된 사람의 이야기에 열광하며 그의 말을 하나부터 열까지 다 믿는 것은 기본이요. 순수하게 자기만의 경험과 감정에 따라 결정하고 움직여야 할 인간관계 역시 전문가라고 떠들고 다니는 사람들의 말에 휘둘려 단 하나도 혼자 결정하지 못한다. 일터에서 남들보다 주목받는 법을 교리처럼 외우고 행동하지만 다른 사람들 역시 그것을 달달 외우고 똑같이 실천하고 있다는 사실, 그리하여 절대 주목받지 못할 것이라는 사실을 자신만 모른다. 백만장자가 된 사람이 쓴 책을 10만 명이 읽는다고 해서 절대 10만 명의 부자가 새로이 탄생하지는 않는다. 당연한 일이다. 나와 다른 사람의 처지와 상황, 관계는 결코 나와 같지 않은 데다가 성격의 차이가 행동에도 다른 영향과 분위기를 주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두 사람이 같은 행동을 해도 같지 않은 것이다. 자기보다 여러모로 앞서 있는 사람들로부터 조금이라도 좋은 점을 가져오고 싶다면 그들의 가르침을 따르지라도 성숙한 반성과 신중하고 깊은 숙고를 거친 후에 자신의 성격에 따라 실천해야 한다. 이러한 독창성은 실천적인 면에서도 필수적이다. 그렇지 않으면 당신이 하는 일이 당신의 모습과 일치하지 않게 된다.
아무리 화려한 옷감으로 만들어진 옷일지라도 내 몸에 너무 꽉 끼거나 후줄근하면 절대 주목받을 수도 찬사를 받을 수도 없게 되는 것처럼 말이다. 고난이 없으면 우리는 우리로 살아갈 수 없다. 아르투어 쇼펜하우어. 정말 나쁘기만 한 걸까? 궁핍, 고난, 고통, 노력의 좌절. 이런 말들을 보면 무슨 생각이 드는가? 마냥 안 좋다는 생각부터 드는가? 아마 삶에서 가급적 마주치지 않기를 바라는 단어들로 여길 것이다. 누군가는 이 글자들을 읽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우울해지거나 입맛이 떨어진다고 대답할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이러한 것들이 당신의 삶에서 완벽히 사라진다면 어떻게 될 것 같은가? 마냥 좋기만 할까? 모든 부분에서 가난하지 않으며 쌀알 한 톨만 한 고난조차 없이 탄탄대로가 펼쳐지며 어떤 고통이나 좌절도 없이 살아가는 삶이 눈앞에 펼쳐질까? 당신은 그런 삶을 살며 진심으로 행복을 느끼게 될까?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의 몸은 평생을 쉬지도 않고 대기의 압력을 받아내고 있다. 숨 쉬고 있는 이 순간에도 모든 방향으로부터 압력이 우리 몸에 골고루 가해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대기의 압력이 없으면 우리의 몸은 순식간에 부풀어 올라 폭발해버리고 만다.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도 뼈와 살이 제멋대로 날뛰지 않도록 적당한 압력으로 잡아주는 기압에 기대어 살아가고 있다. 어린아이들도 공휴일이라 유치원에 가지 않으면 좋아한다. 초등학생도 고등학생도 똑같다. 직장인은 오죽하겠는가. 연휴만 바라보면서 몇 달을 버티는 사람도 있다. 어린아이일 때도 유치원에 가기 싫은 이유는 존재했고 성인이 되어서도 출근하기 싫은 이유는 존재한다. 아마 어린 시절에는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른다. 얼른 어른이 되고 싶다. 그럼 유치원이나 학교에 갈 일이 없을 텐데 하고 말이다. 상황이 달라져도 고난은 항상 있다. 어린아이는 어린아이 나름대로의 고통이 있는 것이고 어른은 어른의 고통이 있는 것처럼 말이다. 어린아이는 용돈이 부족해서 궁핍함을 느낀다. 어떤 물건을 살 때 가격을 보지 않을 만큼의 재력가는 돈에서는 자유로울 수 있으나 그 위치까지 올라가느라 많은 사람과 등을 저 혼자 지내는 시간이 많을 수도 있다. 그럼 그 사람은 마음의 궁핍을 느낄 것이다. 어떤 상황, 어떤 위치, 어떤 나이에 상관없이 늘 그 순간만 느낄 수 있는 고통이 있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고통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내가 어떻게 바라보고 대처하느냐에 따라 달려있다. 궁핍, 고난, 고통, 좌절과 같은 것들도 우리의 삶에서 적당한 대기의 압력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그러한 것들이 없으면 행복하기는커녕 우리는 우리로 살아갈 수 없을 것이다. 물론 그런 것들이 없다고 해서 정말로 사람이 터져버리진 않겠지만 오만함이 늘어나 이런저런 억제할 수 없는 사건들이 그야말로 폭발해버리고 말 것이다. 행복하기 위해 행복을 제거하라. 아르투어 쇼펜하우어. 행복 지우기. 누구나 어떻게 살 것인가? 에 골몰한다. 그래서 자기만의 목표를 설정해 두고 그에 따라 움직인다. 그러한 목표들은 멀리서 보면 다 비슷해 보인다. 이를테면 잘 먹고 잘 벌기, 잘 자고 건강하기와 같은 것들. 하지만 비슷해 보이는 목표더라도 목표 설정의 방식에 따라 그 목표들은 내 마음에 크게 작용한다. 이를테면 뭔가를 얻기보다는 뭔가를 제거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는 것이다. 돈을 많이 벌어 부자가 되겠다는 생각을 버리고 가난만은 피하겠다는 생각을 해보자. 건강하겠다는 생각 대신 아프지 않겠다는 생각을 해보자. 하루하루를 즐겁게 지내자고 결심하기보다는 욕을 먹거나 비난받지 않겠다고 생각해보자. 그렇게 머릿속에서 행복이라는 단어 혹은 행복과 친한 단어들을 지워버리는 연습을 해보는 것이다. 꽤 고약한 말장난처럼 느껴지기도 하겠지만 이건 더없이 현실적이고도 확실한 수칙이 될 수 있다. 모든 향락에는 고통이 따른다. 그리고 견유학파 철학자들은 아주 오래전부터 약간의 고통이 따르는 향락보다는 향락 없는 대신 고통도 없는 삶이 낫다 고 주장해왔다. 인생은 불행해지기는 쉬워도 행복해지기는 어렵다. 행복을 포기하는 것은 위선도 아니고 절망도 아니다. 오히려 가장 현명한 선택이다. 인생의 지혜란 어떤 일을 겪고 어떤 사람을 만나고 어떤 상태에 놓이더라도 실망하지 않고 기대하지 않고 놀라지도 않는 중용의 미덕이다. 크게 실패해도 크게 슬퍼하지 마라. 크게 성공해도 크게 기뻐하지 마라. 나이가 더 많이 들면 알게 되겠지만 인생에는 사실 크게 휘둘릴 만큼 가치가 넘치지 않는다. 오히려 그를 화려하게 여길수록 위험해진다. 세상은 하나의 거대한 무대다. 눈에 보이는 건 겉모습뿐. 연극이 끝나면 화려한 무대는 철거되고 텅 빈 창고만 남을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연극을 필요 이상으로 즐긴 사람은 그 후의 적막까지도 감당하게 되리라. 이를 조금이라도 이른 나이에 이를 깨달으면 삶의 통찰 자체가 달라질 것이다. 밝음만이 행복에 직접적으로 작용한다. 아르투어 쇼펜하우어.
밝은 사람이 되려 애써야 한다. 행복한 사람에게는 늘 그에 맞는 행복의 이유가 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자신이다. 건강한 자신은 재산을 대신할 수 있는 동시에 다른 무엇으로도 대체가 안 된다. 그러므로 누군가가 행복한지를 알고 싶다면 그가 밝은 사람인지를 보면 된다. 만약 그가 밝고 쾌활하다면 그가 젊든 늙었든 키가 크든 작든 가난하든 부자이든 상관없이 그는 행복한 사람일 것이다. 박지 못한 사람은 일이 생각한 대로 흘러가지 않으면 인상부터 찌푸리며 탓할거리부터 찾는다. 그렇게 사람들과 주변 환경, 나아가서는 스스로를 탓하기까지 하다가 불행에 빠져 허우적댄다. 하지만 밝은 사람은 그 어려움 속에서도 행복을 발견해낸다. 일이 이렇게 흘러가면 헤쳐나가는 재미가 있지라고 생각하며 늘 그랬듯 하루를 무사히 잘 마무리한다. 우리는 모든 면에서 만족할 이유가 있는지를 먼저 알려 한다. 혹은 진지한 고민과 무거운 걱정에 사로잡혀 있다. 그 때문에 명랑함을 받아들이는 것을 자주 주저한다. 그러나 고민과 걱정을 통해 상황을 나아지게 하는 것은 매우 불확실하지만 밝음은 직접적인 도움이 된다. 밝음은 결코 자신이 와야 할 때를 잘못 맞추는 법이 없다. 밝음만이 현재의 행복에 직접적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어떤 재산을 가지려 하기보단 이런 자산을 얻으려 최우선으로 노력해야 한다. 불행을 이미 지나간 사건으로 깔끔하게 인정해라. 아르투어 쇼펜하우어. 불행을 극복하는 가장 깔끔한 방법. 세상에는 어쩔 수 없는 우울감이나 예기치 못한 사건에 휘말려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다. 또한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려다 보니 저지른 실수 때문에 죄책감에 빠져 허우적대기도 한다. 보고서 제출을 잊는다든가 금액과 같은 정보들을 잘못 기입해 회사에 손해를 입혀버리는 바람에 스스로를 쓸모없는 인간이라고 여기며 자책하는 것이다. 그러한 불행들은 사람을 위축시키고 잘할 수 있는 일도 제대로 하지 못하게끔 한다. 그리고 그것이 반복되다 보면 악순환에 빠지게 되는데 사람들은 흔히 그것을 슬럼프라고 부르기도 한다. 누구도 슬럼프에 빠지는 것을 원치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흐름을 어떻게 끊을 수 있을까? 살아가면서 어쩔 수 없이 불행은 찾아올 것이고 실수는 저질러질 텐데 그때마다 그것들을 어떤 태도로 받아들이면 좋은 걸까? 대답은 심플하다. 불행을 이미 지나간 하나의 사건으로 깔끔하게 인정하고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이다. 당신이 직장에서 실수를 저질러서 크게 낙담했다고 해서 달라지는 것은 없다. 똑같은 실수를 저질렀어도 그것에 계속 얽매여 있는 사람과 받아들이고 인정하며 다음에는 그러지 않을 것이라 다짐하는 사람은 회복하고 나아가는 속도가 다를 수밖에 없다. 불행은 그 자체로 징계다. 불행이 이미 지나갔는데 자기 징계를 반복하는 것은 그 자체로 또 다른 불행을 불러오는 비극이 된다. 명백히 저지른 실수에 대해 변명하거나 축소하거나 미화할 필요는 없다. 깨끗이 인정하고 징계를 받고 우연히 생긴 비극으로 인생의 페이지에 적어둔 뒷책장을 덮어버리면 그만인 것이다. 물론 이것이 마음처럼 쉽지만은 않겠지만 이와 같이 인정하는 연습을 반복한다면 무엇이든 더 잘 해내는 당신, 무엇으로부터도 쓰러지지 않는 당신이 되어갈 것이다. 성공하는 사람은 정직하다. 아르투어 쇼펜하우어. 해낼 것이라는 느낌이 오는 사람. 간혹 스포츠 경기를 보거나 큰 무대에 선 예술가들을 보면 이상한 확신이 들 때가 있다. 저 사람의 눈동자와 표정에는 아주 작은 동요와 흔들림도 없이 자신감만이 가득해서 절대 실패하거나 지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들 때가, 더 보지 않아도 이 사람은 성공하겠다 라는 믿음을 품게 될 때가, 운명의 기구한 장난으로 그 도전이 실패로 마무리되더라도 그들의 표정은 흔들리지 않는다. 다음에라도, 다음에 그 다음에라도 결국엔 해내고야 말 거라는 강한 자기 확신이 깃들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과연 그러한 태도는 누가 만들어주는 것일까? 태어날 때부터 타고난 강건한 기질인 것일까? 아니면 학습된 표정 연기에 불과한 걸까? 그것은 아마 반복된 수행이 만들어준 자아 덕분일 것이다. 성공하는 사람은 정직하다. 보는 사람이 아무도 없더라도 자신의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한 개도 빼먹지 않고 해낼 정도로 정직하다. 아프다는 이유로 미루지 않고 일만 하기에는 날씨가 너무 좋거나 혹은 우울할 만큼 날씨가 안 좋다는 이유로 자신의 일을 가볍게 여기지 않는다. 그저 자신이 정해놓은 루틴에 맞춰 자신을 단련하고 다그칠 뿐이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다 보면 그들이 꼭 숭고한 일을 해내는 수행자나 수도승처럼 보일 때가 있다. 마치 수도승이 된 것처럼 스스로 정한 규칙을 지켜보자. 누구의 앞에서도 정직하고 예의를 갖출 것. 거짓말하지 말고 뭐가 됐든 주변에 나눠줄 것. 타인의 실수 앞에서 관대할 것과 같은 규칙을 설정해 두고 매일같이 그것을 마주해보자.
그렇게 내가 나에게 부여한 이 모든 규칙을 반복했을 때 나는 나 자신을 새롭게 평가하게 될 것이다. 내가 남보다 고상한 사람임을 새롭게 확신하게 될 것이다. 스스로에 대한 확신이 나의 자존심을 정당하게 만들어줄 것이며 나는 나의 자존심을 떳떳하게 자랑스러워할 것이다. 물질이 주는 행복에는 한계가 있다. 아르투어 쇼펜하우어. 돈이 많으면 행복해질까? 많은 사람이 행복의 절대 조건으로 뽑는 것이 하나 있다. 바로 돈이다. 돈은 무조건적으로 나쁜 거라고 말하기 위해 글을 쓰는 것이 아니다. 돈은 분명 좋은 점이 있다. 삶을 윤택하게 해주고 가족을 지키거나 시간을 단축하게 해주기도 한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물질이 주는 행복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평생을 차 없이 살았던 사람에게 자동차가 하나 생긴다면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다. 열심히 노력해서 산 것이니까. 더 열심히 노력해서 처음 샀던 차보다 훨씬 좋은 차를 샀다면 그것도 기쁠 것이다. 하지만 그 기쁨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차라는 물질이 생겼을 때보다 덜할 수밖에 없다. 삶의 최우선적인 가치를 물질로 놓는다면 비극이 시작된다. 더 좋은 차를 사는 것만이 자기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며 행복을 느끼는 유일한 수단이 되기 때문이다. 더 좋은 차를 사기 위해서 일하는 시간은 늘어날 것이며 그만큼 자기 자신을 돌보는 시간은 줄어든다.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소소한 저녁 식사는 물론이요, 산책을 하며 계절이 바뀌는 것을 느끼는 일 또한 사치스러운 일이 되어버린다. 소유하는 게 많아지면 불안도 많아진다. 잃을 것이 많아지기 때문이다. 만약 물질만이 행복의 가장 최우선되는 조건이라면 세계적인 부자들은 아무런 고통도 겪지 않아야 할 정상이다. 실상은 어떤가? 남들이 부러워할 만큼의 재력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도 우울증으로 자신의 삶을 스스로 끝낸다. 호화로운 생활은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 우리의 비참함을 바쳐 기쁨, 즐거움, 쾌락으로 바꿀 것을 요구한다. 행복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다. 어느 정도의 금액을 모았다고 해서 행복한 것은 아니며 어떤 위치에 올랐다고 해서 반드시 행복해지는 것도 아니다. 자기 자신의 삶에 만족하느냐 만족하지 못하는 것이 중요하다. 독서는 생각하는 사람을 변화시킨다. 아르투어 쇼펜하우어. 의미. 인간은 배가 고프면 음식을 먹는다. 피곤하면 잠을 자고 아프면 약을 먹는다. 눈에 보이는 것은 관리하기가 쉽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비하면. 그러면 정신은 무엇으로 챙겨야 하는가? 정신의 영양은 어떻게 충족해야 하는 것인가? 바로 책이다. 지적으로 성장하고 깊이 있는 이해를 얻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책이다. 오랜 세월 동안 쌓인 지혜와 경험을 담고 있는 책이라는 사물은 새로운 관점을 확장하고 깊이 있는 통찰력을 얻을 수 있는 좋은 수단이 되어준다. 책을 읽음으로써 세계의 현상을 이해하고 역사의 흐름을 파악한다. 책은 자연 법칙을 이해하고 인간의 본성을 탐구할 수 있는 창문이 되어준다. 책을 통해 얻은 지식이 우리의 사고를 발전시키고 나를 조금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것이다. 독서의 또 다른 참 의미는 책에서 접하는 다양한 이야기를 통해 나 자신의 가치관을 들여다보게 된다는 점에 있다. 새로운 생각을 받아들이고 해석하는 과정에서 넓어지는 것은 나의 자아다. 무조건적으로 모든 지식을 다 받아들이는 것은 건강하지 않은 방법이다. 그 안에서 무엇이 나에게 맞고 또 무엇이 나에게 맞지 않는지 대입해보는 과정을 통해 지적 성장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내가 나에 대한 이해도가 상승하는 것도 이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이뿐만이겠는가? 폭넓은 지식과 풍족한 경험은 새로운 관점을 제공하고 죽어있던 감정을 자극한다. 책은 정신의 먹이다. 인간은 자신의 운명을 자신의 성격에 의해 만든다. 아르투어 쇼펜하우어. 운명을 결정짓는 것. 인간의 삶은 우연의 연속이 아니다. 오로지 선택과 행동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다. 인간의 행동은 자유의지나 이성적인 결정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내재된 의지나 본능에 의해 결정된다. 모든 존재는 결국 의지로부터 파생되는 것이다. 의지는 모든 현상의 근본적인 원천으로 인간의 욕망과 본능에 기인한다. 인간의 행동은 내재된 의지에 의해 조종되며 우리의 행동과 운명은 우리 내부에 내재된 의지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다. 우리의 성격은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함께하는 것이다. 욕망, 가치관, 행동, 패턴, 습관 등을 결정하는 것으로 우리의 삶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 성격이 운명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낙천적이고 적극적인 사람은 고통을 접했을 때 긍정적으로 대처할 가능성이 높다. 반면 비관적이고 소극적인 성격을 가진 사람은 비슷한 상황에서 더 부정적으로 반응할 수 있다. 하지만 외부 환경도 우리의 삶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우리의 선택은 내 안에 내재된 의지와 외부 요인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결정되기 때문이다.
우리의 내적 성격과 외부 환경 사이의 상호작용을 이해하고 우리의 선택과 행동을 통해 우리의 운명이 결정된다는 것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동지를 구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소문이다. 아르투어 쇼펜하우어. 가까울수록 상처받는다. 응원과 도움은 다르다. 힘들어하는 사람에게 할 수 있다고 말해주는 것은 응원이지 도움이 아니다. 도움은 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직접적인 해답을 제공하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추종과 아첨은 우정이 아니다. 누군가가 나를 맹목적으로 추종하고 듣기 좋은 말만 한다는 것은 나와의 우정이 깊기 때문이 아니라 마음속에 다른 뜻을 품었을 가능성이 있다. 진정한 친구는 내가 잘못됐을 때 따끔한 충고를 건넨다. 교만해졌을 땐 그에 맞는 질책을 아끼지 않는다. 이것만큼 막대한 자산은 없다. 인격의 특징 중 하나는 이중성이다. 조언이 필요한 사람일수록 간섭받는 것을 싫어하고 위로가 필요한 사람일수록 동정을 환멸한다. 상처받을까 두려워하면서도 관계가 깊어지면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는다. 문제도 여기서 발생한다. 대부분 경험에 의하면 친구라고 믿었던 사람으로부터 상처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경험으로 봤을 때 적과 동지를 구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소문이다. 내가 그에게 털어놓은 이야기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가를 유심히 보면 된다. 반대의 경우도 중요하다. 내가 친구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내 앞에서 함부로 한다면 그는 다른 자리에서 내 이야기를 함부로 할 가능성도 있는 사람인 것이다. 인간은 가깝고 친할수록 상처를 줄 가능성이 높다. 가까운 사람에게 받은 상처는 환멸을 낳는다. 다른 사람들과 친밀한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결국 타인을 자신의 욕망과 동일시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나 자신과 동일시한 대상에게 받는 상처가 유독 큰 이유도 그 때문이다. 타인의 재능이나 풍족한 삶을 보고 대다수 사람이 칭찬과 격려를 할 것 같지만 속으로는 시기와 질투심에 사로잡힌다. 가까울수록 때로는 거리를 두어야 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인간관계를 정리하라. 고독을 생산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타인에 의해 내 행복이 좌지우지되는 건 불완전한 행동이다. 가까울수록 거리를 두고 만약 그 사람이 나의 진정한 친구인지 확인하고 싶다면 소문에 대처하는 자세를 보라. 자신감이 넘치는 사람은 오히려 과묵하다. 아르투어 쇼펜하우어. 실력자를 알아보는 법. 두 명의 신인 권투 선수가 대결을 앞두고 인터뷰를 하기 위해 한 장소에 모였다. 대중들조차 두 선수에 대한 정보가 없었기에 그 인터뷰를 보기 위해 제법 많은 청중이 몰렸다. 청코너의 선수가 등장한다. 그 선수는 신인답지 않은 화려한 옷을 입고 뛰어나와 여유 넘치는 표정과 제스처로 청중들에게 인사를 건넸다. 그리고 거만한 자세로 의자에 앉아 자신이 얼마나 강하고 빠른지에 대해 앞으로 쓰러뜨리고 싶은 선수들에 대해 거침없이 토해내기 시작했다. 다음으로는 홈코너의 선수가 등장했다. 그 선수는 아주 차분한 걸음걸이로 걸어 나와 마찬가지로 차분한 표정으로 청코너의 선수를 바라봤다. 청코너의 선수가 화려한 언변으로 여러 차례 그를 도발했지만 홈코너의 선수는 미동도 없이 그를 바라보기만 하다 아주 작게 미소만을 지었다. 다음 날 경기의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1라운드 만에 홈코너 선수가 청코너 선수를 압도적인 경기력으로 때려눕혀 버린 것이었다. 그는 인터뷰 때의 차분함은 온데간데 없이 폭풍처럼 몰아치는 주먹으로 상대를 무력화시켰다. 경기가 끝난 뒤 장내 아나운서가 그에게 물었다. 오늘 경기력과는 달리 인터뷰에서는 다소 의기소침한 듯한 느낌까지 받았었는데요. 하루 만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홈코너 선수가 다시 차분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사실 어제도 저는 제가 이길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제게 재능이 있다는 걸 알고 있었고 재능이 있음에도 피를 깎는 노력을 오랫동안 해왔거든요. 그래서 별다른 화려한 말을 준비할 필요가 없었어요. 자신 있었으니까요. 이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자존심이라는 말과 허영심이라는 말이 동시에 떠오른다. 자신감은 내가 우월하고 잘났다고 생각하는 데에서 생겨난다. 쉽게 말해서 한 개인의 내면에서 생겨나는 감정이다. 하지만 허영심은 자신감과 비슷한 듯 아주 다르다. 왜냐하면 허영심이라는 감정은 한 개인의 내면에서 생기는 게 아니라 개인의 바깥쪽 그러니까 타인으로 하여금 내가 우월하다고 여기게끔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자신감이 넘치는 사람은 어차피 내부로부터 그 감정이 샘솟고 있으니까 굳이 다른 말을 하거나 행동을 취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허영심만 있는 사람은 어쨌든 타인이 나를 우월하다고 여기게 하기 위해선 나를 보게 해야 하니 화려한 옷을 입든 큰 목소리를 내든 이력을 화려하게 적어놓든 이목을 끌어야 하는 것이다. 눈치가 빠른 사람들과 시장은 의외로 똑똑하다. 시끄러운 사람은 사실 별 볼 일 없고 오히려 가만히 있는 사람들이 훨씬 더 고평가할 만한 사람이라는 걸 잘 알고 있다.
내적인 실력과 신념이 진짜 자신감을 만들어준다. 그리고 사람을 사귈 때마다 허영심과 자신감을 잘 구분해야만 좋은 사람을 가련해 곁에 둘 수 있게 될 것이다. 지금 당장 주변만 둘러봐도 아마 금방 각각의 사례가 되는 사람들을 찾아볼 수 있을지도 모른다. 지금까지 상상빌더였습니다. 감사합니다.